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장입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최근 기술주 위주의 랠리가 지속되면서 이런 기술적 피로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지수의 모습 확인되셨을 텐데요. 자, 미국 증시가 조정 장세를 보이는 모양새로 오늘장에 계속적으로 현재 시간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브라질발 금융 리스크가 좀 확산이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위험성과 이런 불확실성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요소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해외 선물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실시간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또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활발한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 1부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먼저 오늘장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이제 G7 회의가 이제 현지 시각 8일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FOMC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이슈까지 네, 빅 이벤트의 달인데요. 이에 관련한 외신들의 소식도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G7도 있고요. 워낙 다음 주 하루하루가 빅 이벤트 연속인 만큼 오늘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주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린 외신 소식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까요? 오늘의 함께 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 함께할 마스터는요,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글로벌 슈퍼스택 방송에서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이번 주 가이드를 요약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한 주 이렇게 좀 요약을 드렸었죠. 사실 이제 미국 관련돼서 이제 G7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G7이고요.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미국이 핵심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또 FOMC 금리 인상 시점도 가까워왔고, 동시에 같은 날에 ECB 금리 인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주에 대한 이슈 종합적으로 좀 점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오펙 쪽에 대한 소식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국 쪽에서 통화정책 회의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22까지 정말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쯤과 좀 주말을 기다리는 자세가 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이어갈 텐데요. 자, 현재 시각 10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먼저 봅니다. 자, 어제장에도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도 계속적으로 빠지는 상황인데요. 2764.25포인트 선으로 0.3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앞서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주 위주로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에도 종가가 7161포인트였고요.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0.72%가 빠지고 있습니다. 711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함께 보시죠. 유로FX 어제장까지 꾸준하게 4일 연속 상승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 쪽으로 내려오면서 1.17490달러 선인 0.4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도 1,300달러 이내로 좀 공방을 벌였는데 현재 부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1,301.9달러 선으로 소폭의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는 보합권 움직임인데요. 1,301.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는요, 다시 좀 반등을 이어갔습니다만 현재 부근에서는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하고 현재 65.78달러 선으로 66달러가 다시 한번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장에도 65.95달러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지만 오늘장에는 66달러를 돌파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이탈이 되면서 65.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 어제장에 좀 조정을 받은 이후에 오늘장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유로FX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1.18달러 아래인 1.17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까지 66달러가 좀 다시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부근에서 외신 쪽에서는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오프닝 이슈입니다. 네, 브라질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브라질 금융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또 10월 대선을 앞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 헤아라가 지금 약세 전망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의 지수 전물 하락. 즉 이렇게 지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금 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잠시 후 S&P 이슈 때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겠는데 트럼프가 트위터에 계속해서 무역 갈등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또 각국들도 이 주요국들이죠. 주요 6개국들도 이에 맞불을 놓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긴장이 오히려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G7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인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빅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G7 무역 정상회담에서요. 무역 정책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FOMC,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등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대형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말씀드린 브라질 금융시장의 악화 상황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것은 다음 주 중앙은행의 회의들과 또 G7 회담 때문이라면서 이 회담은 통상 시장 영향이 중립적이지만 이번에는 무역 갈등 때문에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 주가가 이 차기 아이폰 모델의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에 따라서 8일 개장 전 거래에서 2% 하락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이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는 이 해당 그 관계자를 인용해서 애플이 차기 아이폰 출하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주문을 줄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니케이는 지난해 1억 대 출하와 비교해서 새 아이폰은 8천만 대 출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애플은 매년 이 신제품을 발표하는 시기에 맞춰서 올해도 3가지 새로운 아이폰 모델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CNBC는 애플이 이런 보도에 대한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긴축 전망에 급등한 유로화가 다음 주에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주 자산 매입 단계적인 축소 여부에 평가될 수 있다고 밝힌 여파로 유로화가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럽중앙은행 회의가 임박할수록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우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 유럽중앙은행은 14일 정례 통화정책 회의를 개최를 하죠. 네, 시티그룹의 한 전략가의
총재의 발언에 따르면 당장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책위원들이 출구 로드맵에 관한 신호를 주기 시작할지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유로화 랠리가 이 유럽중앙은행 정책 변경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단순한 단기 포지션 조정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회의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오는 12월에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끝나겠다는 계획을 시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치 위험과 또 대내외 금리 차이가 유로화 랠리를 제한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전국을 둘러싼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도 다시 뛰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7일 현지 시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정점에 이르면서 이 국채 금리가 폭등한 뒤에 또 다시 이 연립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안감이 또 누그러지면서 국채 가격도 좀 바닥을 찾는 듯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부 트레이더들은 이 과거 이탈리아 국채 시장이 요동쳤을 때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여전히 빈약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아직 변동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경계심을 유지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4월 무역 흑자가 144억 유로를 기록을 하면서 수출 전월비 대비 0.3% 하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독일의 4월 산업 생산 전월 대비 1% 하락을 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아르헨티나와 5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안에 합의했다고 다우존스가 보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IMF는 아르헨티나 당국과 합의를 마쳤다면서 이사회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의 규모가 300억에서 500억 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네, 구제금융은 대기성 차관 형태로 36개월 동안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이 조건으로는 아르헨티나가 정부 부채 감축에 박차를 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아르헨티나는 계속되는 이 페소화 하락을 방어할 이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됐는데요. 이 IMF 총재 발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의 경제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균형 달성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2020년까지 기초 재정 수지를 회복을 시키고 또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 감축을 서두르기란 당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역시 덧붙였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G7을 앞두고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좀 하락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루 안에 좀 많이 들었던 소식입니다. 브라질 금융시장에 대한 혼란이 확산이 되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피자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피자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무역 갈등 완화 기대와 그리고 브라질 금융시장의 불안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는 어제장과 오늘장 연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현재는 2,765.50포인트나 거래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더욱더 빠지면서 7,100선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ECB 양적 완화 중단 기대감에 단기 저항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일단 단기 저항이 붙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의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7월물이고요. 오펙 증산 우려 완화의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어제장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선 66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면서 65점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부근에서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일단 달러 약세 전망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가격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도 1,30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외신 쪽에서의 뉴스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브라질 쪽에서의 그런 위험 선호에 대한 부분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G7을 앞두고 경계감이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특히나 기술주 위주로 더욱더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의 지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S&P 500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인데요.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만장일치로 모두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뭐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에 대한 랠리가 무역 전쟁에 대해서 좀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조금 안도 랠리가 이어갔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장이 좀 아쉬운 흐름 이후에 고점 기록한 이후에 좀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운을 들어주셨을 때 이 부분이 단기적인 조정인지 또는 추세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하방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마스터님도 역시나 다운 들어주셨잖아요.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번 주에 제시해드렸던 2741선이죠. 2741선 돌파하고 나서 사실 올라탔습니다. 아예. 올라타고 나서 계속해서 매수 방향으로 올라갔는데 저번 주엔 제가 그냥 강하게 상방을 들어드렸어요. 그냥 떨어지는 대로 매수하셔라, 떨어지는 대로 매수하셔라 쪽으로 들어드렸고요. 물론 이제 2741선에 대한 정선 여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반락을 보일 경우에는 총선을 가져가시라. 다만 그대로 돌파할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 들어가시고 지지 여부까지 확인하신 후에 추가 진입까지도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을 제안을 해드렸었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어제장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어제 메인장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저항 포인트가 깔끔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2779 라인에 아예 블로킹 물량들이 좀 세게 걸렸고요. 생각보다 지금 최근 거래량 대비해서 밀리는 특수가 셉니다. 지금 최근 한 월화수 3거래일 정도 동안에는 거의 기어서 올라가는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상승세로 보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목요일장 들어서 본격적인 상승세가 들어가다가 바로 막혀버렸죠. 당일장 안에. 근데 이 7779 라인이 굉장히 세게 이 목요일장 이 상승분에 거의 50%가량을 반락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메인장 들어오고 나서 추가적인 반락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779 라인을 돌파해 주려면 사실 G7회의가 끝나고 나서 G7회의에 대한 결과치를 가지고 베팅을 해야만 신고가를 돌파할 수가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G7회의를 앞두고선 좀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까지만 해도 그래도 부통령이나 이제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를 대체할 수 있는 분들이 가서 대신 G7 협상을 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어제 오전장까지만 해도 좀 제시가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 정부는 철저하게 미국이 G7 나머지 국가들한테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게 지금 최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부통령이 갈 수도 있는 상태인데 왜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트럼프는 온 신경이 전부 다 북한 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가 아예 이 볼멘소리를 한번 했었죠. 경제자문위원들한테 지금 북미 회담을 앞두고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 상태에서 G7회의를 건드려야 되느냐. 사실 G7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두고선 미국의 이 경제 공격에 대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공동 성명 합의 정도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이 G7회의에서 이번에 서명까지 맞춰서 미국에 대한 공격적인 법안들을 좀 국가들끼리 서로 약조하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미리 알고선 경제자문위원들은 좀 트럼프한테 이번에 좀 가자. 부통령을 내보내면은 사실상 미국은 어느 정도 G7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서라도 좀 외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라도 취하자라는 게 지금 이번 G7 회의의 미국의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좀 제대로 보실 수가 있는 게 문우시 장관이 이번에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풀어주자 쪽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세를 해제하자는 거는 지금 나머지 국가들을 전부 다 압박해 놓은 상태에서 특히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게 압박을 취하는 상태에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좀 풀어준다. 이거는 사실 이번에 G7을 개최하는 국가가 캐나다죠. 그죠? 퀘벡주에서 오픈이 됩니다. 이 개최국에 대해서 사실 적대감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캐나다에 적대감을 가질 이유도 없었습니다. 멕시코는 좀 적대감이 있었죠. 멕시코 장벽을 설치하자라고 할 정도로 미국 정부 자체에서의 적대감이 있었는데 캐나다는 뭐 원유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제 우호적인 관계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적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호국에 대해서 그리고 나프타 협상을 추후 진행할 수 있는 국가인 이 캐나다에 대해서는 먼저 풀어주는 액션을 취하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을 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나머지 국가들한테 어느 정도 비춰주고 대신에 캐나다는 좀 쉽게 협의를 해주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쉽게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협상을 아예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관세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포지션이 아니라 이거는 강력한 카드일 뿐이지 협상 아니다라는 거를 제대로 비춰주고자 함이 이번 G7 회의에서 미국의 포지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우신 장관이 캐나다를 관세 부과를 처리할 정도
정도의 액션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센 액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관세부가 정책이 완전히 장기화가 될지 단기화가 될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던진 상황에서 이거는 단기화다라는 액션을 완벽하게 딱 취해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게 외부적으로 누설됐다는 것까지도 일부러 누설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일단 G7회의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G7회의 자체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된다라는 면은 분명 미국 자체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금융권에서는 매도 물량을 좀 속출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매도 물량들을 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주말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G7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죠. 공동성명에서 사실 미국을 공격적으로 압박하는 공동성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거기에 사인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포지션이지만 사인 안 하더라도 나머지 국가들이 협의를 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쪽의 포지션을 잡게 되면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관세 부과에 대해서 공격적인 정책을 내세울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 청산을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의 메인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오픈되는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8일, 9일까지 계속 연달아서 지금 G7A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산 물량을 공격적으로 던지면 던졌지 진입을 새롭게 매수 방향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기준으로는 굳이 들어가신다고 한다면은 위에 그려드렸던 2774, 그다음에 2779 포지션에서 단기적인 매도 포지션 유효하시겠고요. 그다음에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더 딥하게 아래로 떨어뜨려서 2739 라인에서 충분히 좀 떨어지고 나면은 매수 포지션 가능하시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2739 라인은 오늘장 안에 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 매도 수익권으로 청산 포지션을 역이용하셔서 매매하셔라라는 게 오늘의 전략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P는 초반보다 더욱더 하락폭이 커진 상황이에요. 2765포인트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0.3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격대가 계속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매도 쪽으로 간다면 2739선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또 그 반대로 매수적인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이 가격대를 좀 활용하신다면은 좀 유의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역시나 지수에 대해서 다운에 대한 의견인데요. 다운 의견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이제 G7 회의에 모든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또 관세 부과, 또 파리 기후 협정과 이란 핵 합의 탈퇴 등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맞서서 이제 일부 동맹국들이 반 트럼프 연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제 물러서지 않고 맞서겠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면서 이 무역 갈등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G7 회의 때 트럼프는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이렇게 트위터에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고립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G7 공동 성명이 아닌 G6 공동 성명을 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6개국은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 역사적 무게를 지니고 있는 시장 경제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장 경제는 이제 진정한 국제적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트위터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캐나다 등의 일본 국가 정상들과 결전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제 거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개념처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제발 캐나다의 그 트리도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미국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EU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1,510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보고 있고 캐나다는 우리 농부들과 다른 이들을 배제하고 있다라면서 내일 그들을 보게 되는데 하면서 지금 캐나다 총리에 대해서 격분을 잘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일들에 대한 문제를 항상 제기해왔다면서 이 낙농 제품에 미국산 낙농 제품에 300% 관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이 미국의 농부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 농업을 죽이고 있다. 이러면서 구체적인 수치와 또 구체적인 대상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트위터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나 지금 사실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젊은 지도자들이죠.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공동 전선을 지금 형성을 하면서 맞서겠다라는 지금 공동 성명까지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예측 불허의 또 불확실한 무역 분쟁 상황이 아무래도 이번 주 주말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면서 주시해야 된다고 투자자들과 또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보다도 각국 다른 나라들이 적대감을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더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캐나다 아까 말씀드렸고 프랑스 대통령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독일은 조금 한 발 물러선 듯한 애매한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이에 관련해서 미국과 좀 대치를 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뭐 독일 자동차가 큰 타격을 볼 것이고 또 아무래도 수출 피해가 너무나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협의를 해보려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지금 이제 아베 총리하고 회담을 했었죠, 얼마 전에. 그러면서 지금 내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일본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는요. 최악의 경우 보통은 이제 북미 회담 같이 좀 장밋빛 그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보통 회담의 일반적인 전 모습인데 이번에는 최악의 경우 회담 후에 더 큰 원한과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진정한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 속에서 회담을 앞두고 지금 투자자들은 좀 조마조마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지수에 대한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는 소식이 외신 쪽에 주요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S&P 다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무역 갈등에 대해서는 이번 주가 최대 이슈였고 일단 이런 이슈가 좀 다음 주까지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G7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서서 마스터님이 또 G7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일단 G7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대국들은 전부 다 미국을 제대로 공격해서 이번에 공동협의까지 성명까지 내자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미국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성명에는 사인하지 않겠다라는 액션을 취해 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방금 전에 G6라는 표현을 썼는데 딱 맞는 표현입니다. 미국 빠지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끼리 서로 합쳐서 관련된 공동성명을 내겠다라는 쪽으로 포지션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G7이라는 명분 하에 미국을 어떻게 보면 청문회처럼 두고선 나머지 국가 정상들이 공격하는 방식의 액션이 지금 취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뭐 동의하든 뭐 동의하지 않든 미국에 대한 본인들의 의견을 총합해서 거기에 맞는 성명서를 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에 문호신 장관이 캐나다 관련된 카드를 들고 나선 만큼 나머지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럼 이번에 협상안을 좀 제시를 시키면은 어느 정도 G7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게 보입니다. 좀 물리적인 액션인데 원래는 정치적인 액션과는 살짝 괴리감이 있는데 좀 그런 액션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G7의 나머지 국가들을 좀 달래는 쪽으로 포지션을 맞추겠다라는 액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S&P, 나스닥 동시에 발휘되고 있는 부분이 G7뿐만 아니라 ZTE 관련된 부분도 있죠. ZTE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애플 관련된 이슈도 같이 아까 나왔었는데 애플이 최근에 신고가를 끌어올려주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전환세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연동해서 나스닥이 좀 더 주도하면서 나머지 S&P를 좀 끌어들이는 장을 만들었는데 이 ZT가 사실 애플에는 오히려 호조성 이슈였어요. 이제 통신 관련 업체다 보니까 호조성 이슈로 오히려 작용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던 것과 달리. 그래서 ZTE 관련된 이슈가 좀 호조성으로 풀릴 때는 사실 애플의 주가가 상승 쪽으로 모멘텀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지금 어제장 기준으로 보시면은 ZTE 관련돼서 악재 이슈가 하나 터졌죠. 이제 기존에 제재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트럼프가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뭐 문호신 장관이나 윌버로스 상무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액션을 보였습니다. 근데 의회 쪽에서 이거에 반발 법안 발의를 들어갔죠. 이제 ZTE랑 화웨이까지 묶어가지고, 화웨이까지 묶어서 한 번에 이 두 국가에 대한 제품들은 이제 국가적인 기관에서는 쓰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플러스로 관련 지원
지원금 전부 다 일체 끊어버리자. 특히 화웨이랑 ZTE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포지션이 났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뭐 공화당이나 다른 의원들이 동의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 둘이서 같이 발의를 했고요. 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지도부층에서는 그냥 트럼프의 결정에 따르자 쪽으로 포지션을 맞추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퀘스천 마크이긴 하지만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애플한테 찬물을 끼얹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T 관련된 법안이 어떤 쪽으로 찬반이 이견이 나는지에 따라서 추후 애플의 주가가 향후 리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전까지는 애플은 이제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장까지는 금요일 미국에 있어도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애플에 있어서는 청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죠. ZTE 관련된 법안이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순 청산 물량,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좀 터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 주의를 하시고 다음 주 들어서 본격적으로 ZTE 관련 법안 발의 찬반 여론이 났을 때 추후 주가 흐름이 그걸로 인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G7 관련 얘기가 나와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은 지금 철저하게 국가별로 나눠서 G7의 국가들을 대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캐나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먼저 협의안을 풀어주는 쪽의 포지션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을 좀 나열해서 풀어서 보시면은 좀 최애 보류까지 제일 끝까지 밀었던 지금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EU, 이 3국, EU는 사실 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단 좀 한 국가로 칭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을 위해서 반드시 압박해야 하는 카드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 일단 중국에 있어서 왜 우리만 압박하느냐? 일단 뭐 보호무역주의 우리가 진행했고 뭐 그런 부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왜 우리 쪽에만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느냐? 이거는 WTO 측에 제소를 했을 때 사실 WTO 측에서 제소의 어떤 규정 기준으로 삼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강대국들에는 이렇게 제재를 안 가하고 있는데 왜 중국 쪽에만 가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WTO의 기준이 새롭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의 불리한 쪽으로. 그런데 완전히 다른 강대국들한테도 전부 다 관세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중국에게 꼭 특혜를 주는 것이 WTO 측에 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WTO에서 이제 중재를 들어갈 때 사실 이번에 3차 회담은 어떻게 보면 깨졌다고 보셔야 되죠. 3차 회담은 깨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3차 회담이 깨지고 나서 오히려 2차 회담에서 진전됐던 부분까지 전부 다 후퇴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4차, 5차 회담까지 넘어갈 때 하더라도 4차, 5차 회담에서 다시 새롭게 안을 짜고 그 다음에 5차에서 또 추가적인 진전이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 동안에 지금 WTO 중재기간 60일이 다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재기간 60일 지나고 나면 이제 WTO 측에서 중재 관련된 부분을 기구를 만들고 공격적으로 이제 두 국가를 연결하는 중재 기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때 타임에서 일단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현재 규제 법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관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적절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다 공격적인 관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WTO에서 아무리 중재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EU나 강대국들에 대해서 반드시 관련된 관세를 지켜야 하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된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당연히 EU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상안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일단 EU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부분 체킹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나머지 국가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면제에 가까운 혜택을 받았던 국가 중 하나죠. 그래서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이슈가 안 됐었습니다. 사실 이제 2015년도에서 17년도 평균치의 70%로 생산을 진행을 하고 대신에 25% 관세 부과는 철회해주겠다 쪽으로 포지션이 났었는데 이제 캐나다도 거의 뭐 비슷한 형태로 구조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멕시코는 좀 쉽지가 않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제재를 발의를 했던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안 닿아 있는 신흥국들 중심으로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ECD 중에서도 약간 하위권에 위치해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풀어주되 대신에 다른 부분을 요구를 하겠죠. 요구를 하고 풀어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거는 중국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G7 중에서도 EU 같은 강대국들 몇 개국들은 압박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G7에 대해서 각국에 대한 이해관계도 또 마스터님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는 모두 다운의 의견으로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자, 지금 10시 30분 지나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지수 상황과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와 그 밖의 상품들 간에는 어떤 움직임인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자,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보다는 조금은 들어오렸네요. 지금 2,767포인트 선으로 0.23% 하락세 계속해서 같은 가격대에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S&P 비교해서는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조금 더 낙폭이 컸었고, 하지만 지금 하락폭에서는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고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7,121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도 역시나 1.18달러 가격대에 좀 도달하지 못하고, 일단 오늘장에는 고가는 1.18달러 초반대까지는 돌파가 됐었습니다만 이내 다시 빠지면서 현재는 1.17740달러 선인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 1,300달러 초반대에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302.9달러 선으로 여전히 1,300달러 위아래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65달러 후반대에서 좀 치열하게 가격대가 싸우는 것 같습니다. 일단 66달러 돌파하기 직전의 가격대에서 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65.94달러 선인 0.02%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같은 방향성으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방보다는 여전히 같은 가격대 지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도 65달러 후반대에서 66달러를 좀 넘어서는 가격대에서 좀 매물대가 두터워 보입니다. 일단 다시 좀 흘러내리면서 65.8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개장한 지 이제 3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박나영 페이스 통해서 다시 한번 개장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장을 한 지가 딱 2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CNBC의 개장 소식에 따르면 미국 증시가요, 지금 G7 회의를 앞두고 다소 하락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회담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도 트럼프에 계속 했었고요. 또 계속 끝나자마자 바로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만큼 북미 정상회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또 각국들도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외신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뭔가 좀 긴장이 팽팽한 가운데 지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이번 이제 G7 회의 때 어떠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전문가들이 또 외신 쪽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이런 지금 증시가 호황세인 건 맞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속이 되려면 좀 더 높은, 좀 더 좋은 기업 실적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개장 소식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오면요, 지금 이렇게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고, 또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때문에 지금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증시를 떠받치는 것은 기업들이 얼마나 탄탄한 실적을 내놓는지 이것에 달렸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회성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고, 또 그들의 주가가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S&P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수동 트레이드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원래 최근에 S&P는 이렇게 추세선 같은 거를 따르는 차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자 보시면 6일부터 7일, 8일 연속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점 추세선을 똑같이 만들고 나서 지금 금일장 보시면은 아예 이 선에 대해서 떨어지고 나서 저항선으로 바뀐 추세선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에서도 방금 전에 점 찍고
나서 떨어지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죠. 아까 좀 전에 이제 9시 기준으로도 마찬가지로 쪄주고 떨어지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지금 완전히 기존의 지지 추세선이 완전히 저항 추세선으로 바뀌어버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원래 이거는 GSM 트레이드 상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금 수동 트레이드 물량들, 즉 G7을 자체를 두려워하는 청산 물량들이 수동으로 지금 청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개장 소식까지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특별한 소식, 뭐 새로운 소식보다는요, 현 상황에 대해서 이 다음 이벤트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이전에 뭐 무역 전쟁에 대해서 워낙 그 각국이 미국 쪽에서 좀 할 말도 많고 일단 좀 쌓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분 좀 기다리고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또 큰 이슈를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와 개장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로 FX인데요. 자,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장에 ECB 쪽에서는 이제 부양책을 좀 마무리하고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시사한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유로화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는 조금의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1.18달러를 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이 관망 들어주셨고 저와 외신 쪽에서는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어제장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확신과 결정에 대한 그런 발언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은 뭐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의 가능성만 내비쳤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의해서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은 현재 부근에서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마스터님의 관망 들어주셨거든요, 마스터님. 네. 사실 원래는 약상방으로 일단 시황 기준으로 포지션을 잡아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차트 보시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큰 흐름상으로 볼 때는 저번 주 토요일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추세를 큰 흐름상으로 만들면서 올라오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추세의 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거래량 볼륨 레이쇼로 보셔도 지금 매도 쪽으로 고가로 치고 올라가는 거래량 물량들을 분명히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는 매수로 공격적으로 신규 베팅하는 기관들은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다만 매도로 베팅하는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량의 방향성 자체가 지금 공격적으로 어느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시황상으로 보실 때 다음 주에 ECB 관련 회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6월 달이 됐다 보니까 하반기 관련해 종합적인 관점을 내놔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일단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월 달 안에는 지금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테이퍼링에 대한 거시적인 한, 특히 약소국들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서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지금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EU를 탈퇴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애초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EU를 탈퇴하고 뭐 ECB의 지원을 끊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반적으로 나머지 국가들한테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액션을 취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강대국들에 대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도 공격적으로 따라올 수가 있죠. 그리고 추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같이 엮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은 이제 어느 정도 사실 1년 이내에는 좀 물 건너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계속 악화 쪽으로 가고 있는 포지션에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진행했다가는 ECB가 단체로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하반기에 지금 이제 스페인 재정부 장관 들어오는 타이밍에 사실 뭐 테이퍼링 외에 금리 인상까지 진행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부총재가 바뀌더라도 테이퍼링은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일단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 테이퍼링, 즉 이제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과정, 기존의 양적 완화를 뿌려놓은 상태는 강대국들한테는 불리한 상황이고 약소국들한테만 좋은 상황이죠. 근데 분명한 거는 강대국들한테도 어느 정도
중립선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약소국들한테도 중립선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까지 터닝해서 올라간다는 거는 나머지 국가들한테 전부 다 너무 강대국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퍼링까지 진행하면서 동시에 약소국들을 챙기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은 딱 중립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CB 입장에서는 일단 중립선으로 돌아서 원점 위치로 가야 되는 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ECB 정책 회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논의, 그렇죠? 기반적으로 우리는 일단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약소국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마련을 해놨다, 준비를 해놨다. 그리고 이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EU 상대국들한테 제시를 할 수 있도록 ECB에서 마련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이번 핵심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추후 유로에 대해서 매수 베팅을 하는 분들이 다시 당연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왜냐, 일단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그걸 근거로 해서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맞는 포지션이에요. 테이퍼링을 진행한다는 건 뭐 기정사실하고, 그리고 관련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부분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오픈이 됐을 때 당연히 유로는 매수 쪽으로 선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은 지금 1.18 500선, 500선 사실 저번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이제 9위 라인에 해당하는 라인입니다. 그죠? 저번에 제가 일봉으로 한번 줄여가지고 유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유로 설명을 드릴 때 이 친구들이 최근에 매도 추세를 쫙 만들기 전에 지금 베팅을 했던 구간이 17500에서 18500 사이였고 평균 단가가 1.18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로를 매수를 가시는 분들은 매수를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가시고 1.18에서 청산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1.18 기준으로 지금 청산하기에는 충분한 틱수가 나왔고요. 그죠? 100틱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100틱 구간, 그죠? 사실 유로를 매도 쳤던 기관들의 최고 매도 단가가 도달을 했죠. 그래서 1.18 500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단가 중 하나인데 왜냐? 기존에 달러 인덱스를 끌어올렸던 중국 기관들에 있어서 단기적 지지 포인트였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딱 그 박스권 안에서 좀 지켜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중국 기관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500까지 왔을 때 당연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 그리고 유로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대한 압박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시 상승 방향으로 움직여 주더라도 문제는 이 18500 라인을 뚫으려면은 지금 중국 기관들이랑 사실 힘싸움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싸움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중립 과정을 좀 지지를 해드렸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위쪽에서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1.18165 라인, 그 다음에 1.18375 라인, 이렇게 두 라인 매도 라인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래쪽에서 매수 포지션을 일단 탄탄히 추세로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포지션을 한번 만들었던 지금 지지를 만들었던 300 라인이 원래는 매수 포인트였고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는 220 라인 정도에서 매수 포지션을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관망에 대한 의견을 함께 좀 전달을 해주시면서 위아래 쪽에 가격대를 설정을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위쪽 라인에 대해서는 1.18650, 그 아래 가격대는 3756 라인에 대한 가격대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대가 좀 떨어진다면은 지지받는 가격대, 좀 어떤 가격대가 주요로 지지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일단 유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흐름상으로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 가실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220 라인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번 무너졌을 때 복수전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라인 6,800 라인 정도, 6,800 라인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6,800 단가에 한번 단기적으로 매수 추세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가치상으로 하락했을 때는 매수 포인트 큰 흐름상에서 들어가실 수 있는 게 지금 1호 370 라인 정도입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사실 지금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원 포인트죠. 근데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매수를 치셔도 무관하다. 충분히 그냥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6800 라인에 대한 지지, 매수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외신 쪽에서는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는데요. 추가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유로는요. 지금 약간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게 좀 단기적일 것이고 또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외신 쪽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요.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분분하지만 올해 연말로 주로 이제 지금 주요 외신들과 또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가 약간의 상승세를 조금 이제 얻는 것 같았지만 사실 달러의 강세가 워낙에 또 크고
또 지금 6월에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러한 요인들이 달러를 계속해서 무역 분쟁 위험에도 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는 반등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지금 벌써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부터 지금 G7이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줄줄이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말인 것을 감안을 해서 지금 단기적인 시점에서 유로가 반등할 수 있다고 해도 하락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는 정치적인 이슈에 달려 있다. 유로의 반등 여부는 정치적인 이슈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탈리아 이슈, 스페인 이슈 그리고 또 있죠. 이제 브라질은 또 남미 쪽이긴 하지만 이제 지금 통화 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인입니다. 지금 브라질이 지금 이제 금융 혼란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10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감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TV에 출연을 해서 지금 이러한 금융 혼란은 단기적인 것이고 외환 보유는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의 금리 조정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영향을 받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브라질의 그 화폐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역시나 화폐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달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로인 만큼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바로 다음 주죠. 그래서 아무래도 유로가 장기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에서 저는 다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로에 대한 반등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현재 간의 이슈들 다시 한번 좀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만큼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 신세계 통해서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부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1부에서 유로 FX와 S&P 500 함께 했는데요. 잠시 2부에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준 상담 내용까지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LG 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